현재 한국의철학회 편집이사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대한치과의사학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서도 있고 역서도 있고 논문도 있으시고 어쨌든 교수로 또한 의료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논문의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치유를 위한 서사의학적 재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준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우리 김준혁 교수님의 40분 그리고 나머지 3분은 20분씩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준혁 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치유를 위한 서사의학적 재현이라고 하는 제목을 저한테 주셔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제목만 해도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사의학은 또 무엇이며, 사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부터 저는 상당히 좀 앞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발제를 하고 하실 선생님들도 다 정의가 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걸까요? 뭐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어떤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그런 내용들이 다 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할 발표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조금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저희에게 적어도 의학에서 또는 좀 더 넓게는 이 보건의료 환경에서, 더 넓게는 누가회, 누가연구원에서, 또는 우리가 같이 이 신앙인으로서 만약에 이 문제들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바라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기에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내용은, 저는 신학에 대한 배경은 전혀 없기 때문에 신학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사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사의학 표현이 조금, 일단 서사의학 이 단어 두 개는 익숙하시죠? 서사, 이야기, 소설, 아무튼 최근에 또 여러 루트로 OTT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도 되게 다양한 경로로 보시고 유튜브로도 보시고 하기 때문에, 또 책도 막 죽는다 했다가 웹툰, 웹소설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많은 분들에게 친숙할 것 같습니다. 의학은 말할 것도 없죠. 오랫동안 의학.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붙이면 어색합니다. 이야기와 서사, 이야기는 서사죠. 의학이와 의학, 이 두 개가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서사와 의학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두 개를 연결하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서사와 의학을 연결하는 것이 접속부사냐 아니면 전치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접속사 또는 접속부사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러나, 또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나 또는이면 서로 이제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할 테니까 오늘의 소개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일단 서사와 의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분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열 학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과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한의과대학이라든지 간호학과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면 몇몇 이제 그 언론, 이제 의료 언론이겠죠. 그래서 의료인은 수필, 소설 창작을 장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읽고 또 소설가를 초청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는 것. 문학과 의학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게 좀 90년대, 적어도 80년대부터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셨지만 별로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 하는 잡지도 있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네, 한편 이제 뒤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접속사 말고 이제 전치사로 연결한다면 뭐뭐 안에, 뭐뭐의, 뭐뭐를 위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
for 뭐 이런 단어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게 조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 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요새 또 서점에선 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학 안의 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의료 환경에서 구축되는 만들어지는 이야기 서사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투병기가 있죠. 근데 환자들이 질병 경험을 쓴 글 또는 의사들, 간호사들이 자신이 진료하면서 그 환경에서 쓴 수필 같은 것이 이런 의학안의 서사일 것이고 이걸 분석하는 작업들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죠. 아서 클라인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인류학자는 이런 환자의 질병 체험, 투병기라고 하는 것을 인류학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은 이제 중국에 가서 문화대혁명 시기에 환자의 서사들을 이렇게 연구 대상으로 해서 사회 정치적 충격이 의료문화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진료 경험이라든지 그 글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최근과도 상당히 연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또 인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STS라고 하죠. 과학사회학 또는 과학과 사회라고 하는 분야를 경우에서 다시 요새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의학의 서사, 영어로 하면 narrative medicine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료 또는 의학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 하신 분이 의료인문학자인 몽고메리 헌터라고 하는 분이나 의료사회학자인 아서 프랭크라고 하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아서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아픈 몸을 살다 라고 하는 책 같은 게 소개가 돼서 국내에서는 좀 인기가 있었고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저희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자가 입원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병이시고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이야기를 잘 분석을 해봤더니 마치 추리소설과 같다. 라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로 접근을 할 때 가장 예로 사용하기 좋은 게 셜록 홈즈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셜록 홈즈의 작가였던 아서 코난 도일이 의사였기도 했고 그가 셜록 홈즈를 만든 것이 자신이 에딘버러 의과대학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병리학 교수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아서 프랭크는 원래 사회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암투병을 하면서 진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자신이 지금 이 병원 안에서 겪는 게 자꾸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배제되거나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환자의 이야기가 별로 제대로 구성되지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식으로 이 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서사, 질병서사, 질환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가 있고 어떤 사회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 또한 물론 이 작업은 앞에 클라인먼의 작업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또 사회학에서 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의료사회학의 최근의 논의들은 이런 서사를 경유해서 하는 작업들도 슬슬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의학을 위한 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Narrative for Medicine이라고 굳이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사를 의학에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사실 이야기 또는 이런 서사를 의학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분야를 만든 내과 의사이자 문학 박사인 리타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좋은 독서가 좋은 진료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살피려고 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방식은 읽기와 쓰기의 훈련을 활용해서 의료 당사자, 즉 여기에는 의료인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사도 있을 거고 돌봄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나 심지어 환자까지 결국에는 의료와 건강과 질병의 문제 때문에 모이게 된 모든 사람들의 감각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당사자들의 다양한 표현을 존중하고 그 표현을 통해서 의학적인 현상을 새롭게 읽어내면서 다양한 관점, 틀, 방식으로 의학적인 사실이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감각의 형상 그리고 다양한 표현은 만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의료 당사자는 다른 의학을 꿈꾸고 새로운 의학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 서사의학은 믿습니다. 네. 물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런 것도 소개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서사의학이 이런 거고 이 서사와 의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지금까지 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작업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조금 살펴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제목의 뒷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서사의학. 그럼 앞부분을 이제 살펴야 되겠죠? 포스트 코로나 치유. 이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물론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려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론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아직 끝났다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여전히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0시죠. 확진자가 22,000명입니다. 22,000명 한 2년 전, 너는 1년 전에 22,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랬을 수치인데 지금 22,000명? 와 진짜 많이 줄었다. 이제 끝나가고 있나 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게 끝났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가 점점 물러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 어찌됐건 우리는 그럼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게 포스트 코로나겠죠. 그런데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코로나19 대응에서 특정 시점을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특정 국면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 이후의 지적인 실천적인 노력을 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다시 이후에 지금 코로나19가 됐건 다른 질병이 됐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는 다시 생기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2년 반이 좀 지났죠. 10월이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지점을 2021년 11월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작년이네요.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기억이 흐려지셨죠. 우리 삶이 워낙 바쁜 삶에서 사실 2021년 11월이라고 말하면 그냥 작년인가 보다 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작업에서 저는 이런 시점들 또는 상황들 문화적인 기점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라서 이런 서사를 통해서 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은 방역보건국에서 각자 알아서 챙겨야 하는 국가의 배열로 빠르게 줄바꾸기랍니다. 이전에는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우리 정말 잘 극복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요때부터 한국도 우리 이제는 이런 어쩔 수 없으니까 외국처럼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처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방향전을 하죠. 그리고 그 외국들은 어떤 대상이었는가? 우리가 한 1년 반 동안 내내 뭐라고 비난했던 저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했던 그 국가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월 기점으로 우리도 거기에 합류하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2021년 11월이 문제가 되느냐? 정부가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무슨 소위 말하는 성급한 위드 코로나 시도가 있었죠. 강도 높은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었고 사람들이 오랜만에 찾아온 이동의 자유를 누립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게 한 10월쯤에 아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 누구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서울랜드에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갔죠? 오랜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일단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뭐 오랜만에 이거 풀어졌고 이제 뭐 다닐 수 있으니까 다닙시다.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상황이었고요.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도 같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사실 올 초랑은 또 좀 상황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2021년 11월 기억하시겠지만 중환자실이 부족했고 사망자 수가 늘어서 화장터를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5일장을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5일장을 하고 심지어는 7일장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정부의 정책을 탓하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가 잘못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 정부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저에게는 세 가지로 읽혔습니다. 첫 번째, 2021년 11월은 우리가 연대와 시민의식으로 1년간 동안 포장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국가 권력과 사회에 대한 그저 수능이었음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2021년 11월은 우리 의료 시스템이 산자를 살게 하는 데 있음을 공표하던 70년대의 의료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셋째, 2021년 11월은 의료제도의 대상화하는 힘 앞에서 환자의 목숨은 그저 각자가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전유될 수 있는 대상임을 적실히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더 어렵죠. 근데 뒤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대와 수능입니다. 한국의 방역제도 어떻게 이해됐습니까? 시민들이 정말 잘 참여해서 시민들이 연대해서 우리는 이만큼 했습니다. K방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래서 그거 뭐 이런 수출하려고까지 했죠. 물론 뭐 그 수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단어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많은 분들은 또 그런 정부를 공격하면서 그거 정부의 부분이 아니야. 한국 시민의 연대 정신 때문이야. 시민의식의 발로야. 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칭찬하려고 했고 실제로 저도 그래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데이터도 이런 걸 증거한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외국 언론에서도 심지어는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저희네 진짜 잘한다 라는 식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을 지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연대나 시민의식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민은 사회적 압력에 더 취약하고 쉽게 순응하는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런 그런 역사를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요. 아주 강력한 군사강력까지도 갈아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순응하는 민족이라고? 이상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정치적인 영역은 떠나서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한 번도 독립적인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라고 하는 것, 한국의 보건의료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인 정부가 자녀인 국민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를 계속 반복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부장적인 돌봄 체계로 일단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몰아내야 할 악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냥 다른 의견이 아니라 배제해야 할 나쁜 의견으로. 예를 들면 2020년 초에 대선 국면에서 나왔고요. 여전히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방역이라는 표현을 현 정부는 얘기해왔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전의 방역이 틀렸고 그것이 틀린 이유는 이전의 방역이 과학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틀렸어요. 왜? 과학이 아니라고. 그런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전 정부의 접근도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도 과학이 적용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두 정부는 제가 보기엔 다른 과학을 예를 들면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접근이나 논의 또는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쪽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국민은 그 안에서 정부가 옳은 대책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쪽 당이 옳은 대책을 내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잘 따르고 있는지 잘 못 따르고 있는지 그런 위치로만 상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뭔가 다른 실천을 할 수 있다, 국민이 무언가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나라의 어떤 공론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수의 연대하는 국민이라는 표현은 원체는 특정 정치적 기획을 따르는 집단의 존재를 그냥 근사하게 표현했던 것이라는 거죠. 근사하게. 두 번째는 살리는 의료라는 표현입니다. 한국 의료는 되게 오랫동안 살리는 의료라는 표현을 되게 당당하게 써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전의 일본 의료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되게 강합니다. 또 근대사, 한국 근대사에서 이 말 그대로 한국을 빠르게 노동국가로 발전시켜야 했던 어떤 이 군사 정부의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서 우리의 국력을 빠르게 확충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의료의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의료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거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쳐서 일하게 만드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이거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군 의무대의 표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의무대가 있죠. 그리고 요 똑같은 표가 저에게 되게 그 인상적이었는데 아직도 사진을 생각하면 그게 계속 떠오르는데요. 2014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면 이제 전 대통령이 상황보고를 전화로 받던데 그 자리 앞에 그게 사진으로 찍혔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살려야 한다라는 표를 붙여놓습니다. 군 의무대도 마찬가지로 살려야 한다라는 표가 부대에도 붙어 있고요. 여기 대전에 가면 이제 그 국군 뭐 이렇게 저기 의무대 교육하는, 그래서 장교들 교육하는 그 기관 앞에도 돌로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으시면 목숨을 살리는 건 좋은 일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살리는 게 왜 잘못이냐? 물론 살리는 게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살기만 하면 되나요? 어떻게든 그 삶이 어떤 것이든 살기만 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 뭐 속담처럼 개똥밭에 굴러서 이승이 났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살기만 하면 그 삶이 어떤 것이든 간에 좋은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존중해야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특히나 2021년 11월을 겪으면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수치일 뿐임을 우리 의료 시스템도 언론도 심지어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왔음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당장 확진자 수, 위중증자 수, 사망자 수, 물론 위중증자 수나 사망자 수는 저 같은 사람만 관심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가 암울해지고 있어. 오늘은 나가도 놀아도 되나? 오늘은 뭐 어떤 하루를 보내든 그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 숫자는 사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자의 숫자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곧 죽어갈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망자의 숫자, 살아있었는데 이 감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누구도 그 숫자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병의 숫자고 질병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커진다고 해서 와 정말 슬픈 일이구나, 안타까운 일이구나, 우린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2022년 8월 같은 경우 조금 시간을 뒤로 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확진자 수가 아직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만 8월 달에는 그래도 많이 줄었죠. 3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100만 명당 사망자는 오히려 미국, 싱가포르, 일본에 비해서 가장 낮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한국의 상황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적다는 말은 통계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을 볼 때 어떤 가혹함이 생략되어 있거나 일부러 뒤로 감춰져 있다고 느낍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삶이 아니라 숫자인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수치만 잘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공중보건 정책의 문제니까 어떻게 인구 수준의 그런 숫자 따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한국의료의 맥락과 이 숫자가 결합하면 수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다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면 이 수치를 수치를 낮추려는 노력 때문에 공공병원은 모두 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돼서 이들 병원이 이전에 관리해오던 저소득층 환자는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 돌봄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비장애인에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위험도도 3배 이상이고 사망자 수는 몇십 배 이상이다라는 자료도 나온 바 있습니다. 수치로 이렇게 관리하면 효율적이에요. 사실 아주 좋습니다. 효율적이죠. 하지만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이 다수와 가진 자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자꾸 지워지는 겁니다. 사실 같은 문제, 같은 질환을 직면했을 때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자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 더 많이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취약계층은 반대겠죠. 훨씬 더 힘듭니다.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코로나19 감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을 포기하면 다수는 행복해요. 다수는 생존합니다. 수치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소수만 버리면 다수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치를 통해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희생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숨의 전유입니다. 이 전유라는 표현은 다른 데 갖다 쓴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많은 국가들이 이 방역과 정치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조금 좌절스러웠는데 2021년 11월에 백신 접종률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한번 정책적으로 논의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사실 국무총리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질병관리청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2021년 10월 31일까지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사람 비율이 75%였거든요. 그런데 이 75%라는 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75% 숫자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75%면 이미 그래 4분의 3 많다라고 해서 그런 걸까요? 그래 왜 이때였는가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90%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85%까지 기다렸으면 좋지 않을까요? 왜 75%를 이유로 됐을까요? 저는 오히려 75%가 아니라 그냥 그 시기가 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2021년 10월 11월은 제20대 대선 경선 시점이었습니다. 10월 10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했고요. 11월 5일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을 했습니다. 오비일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얏나와라에서 각근을 고쳐매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느 쪽을 편들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양 당 모두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한쪽은 방역 해제를 활용했고 다른 한쪽은 방역으로 인해서 입은 경제적 피해의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질병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감염병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가 목숨을 전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감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나 희망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그들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 해석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2021년 12월에 그냥 일일 사망자가 100명이 넘고 그러니까 하루에 100분이 넘게 돌아가시고 화정터가 몰아갔던 그 시기의 그 기억이 저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오래.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 것이 이 우리나라의 적어도 의료 분야에서 강력하게 뿌리박아 있는 가부장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의료계에 관련이 없으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의료 세팅에서 환자는 되게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수동적인 존재. 의료인이 뭔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그냥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냥 뭐 질병 치료, 그래서 감염병, 그럼 약을 드세요. 다쳤어요. 그러면 좀 꿰매야죠. 이런 치료를 받는 대상일 뿐이고 그 환자의 몸이 됐건 환자의 삶이 됐건 그것 자체는 그렇게 어떤 긍정성 또는 능동성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현대의 의료, 적어도 제가 하는 분야인 현대의 의료윤리라고 하는 것은 환자 자율성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면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늘리는 것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선택권을 늘리는 것도 저는 그게 환자를 능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일 뿐이죠. A 치료를 받을지 B 치료를 할지 C 치료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나라라면 한의학을 한방병원에 갈지 그냥 다른 병원에 갈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죠. 그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선택하고 나면 여전히 저는 그냥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의사가 하고 간호사가 하는 행위는 그냥 대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의료 환경에서의 다른 걸 얘기해도 의료 세팅은 언제나 가부장적입니다. 의료인이 또는 의료 제도가 국가가 환자에 대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환자는 그냥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존재로 영원히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특별히 더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의료는 다 이런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조금 프랑스, 이탈리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떤 오랫동안 유지됐던 가부장적인 실천과 이런 의료에서 개인을 그저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결합이 되면 한국에서는 사실 다른 방식을 상상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국민 그리고 환자는 국가의 보건활동에 대한 대상입니다. 국가는 국민 또는 환자가 신체와 정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기획하고 그 결과로 신체 건강한 자를 유지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관리의 체계 그리고 그 관리 체계에 포섭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배제입니다. 건강한 사람, 그래서 세팅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제도 한국 의료제도 좋네요. 그래서 마스크 잘 쓸게요. 해서 격리 잘할게요.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힘든 사람들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국민이라고 하는 틀 또는 의료 체계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한국의 보건체계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보건정책은 또는 보건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빨리 치료해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길 원합니다. 장애인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틀이랑 장애인은 애초에 안 맞는 거예요. 사실 한국 의료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기능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전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의료 시스템, 한국 보건의 가부장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나옵니다. 기능주의적이고 세팅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의 가치와 추구는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인정해야 될 이유도 없는 여러 가지 균열이 이런 보건의료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예 중에 하나로 2021년 11월이 그런 중단을 그런 보건의료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21년까지 했던 노력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이 있었고 우리가 2021년 11월에 실패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그려보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네요? 정부가 어떻네요? 정부가 이렇게 해줬어야겠네요? 라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런 균열을 그리고 한계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해도 개인이 이제 그런 국민이, 시민이 이제 이런 거에서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라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의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세팅, 이 현대 의료가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대상이고 그저 대상이기만 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 두 가지가 겹쳐져서 감염병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거고 정부가 방역하는 거고 정부가 거기에서 무슨 정책을 내놓는 거지 시민이 거기에서 뭔가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고 개인이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느냐? 저는 이 발표의 주제와 관련된 포스트 코로나의 치유를 말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포스트 코로나의 치유에서 주체가 누구예요?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민족, 정부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앞으로 2021년 11월은 영원히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집단적인 노력은 최대한 잘했어요. 뭐 다른 방식이 저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민족을 말할 때 또 다른 2021년 11월이 가져온다면 그렇다면 코로나19 다음을 사유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주체가 이제는 민족이나 국민이나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은 전체로서의 국민입니다. 아니면 정부가 아니라 저는 개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냥 그것은 그냥 좋은 말이었던 시민의 연대 그리고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건의료 환경에서 진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환자는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봐도 patient잖아요. patient라고 하는 건 patienc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전통적으로 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모두에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이 싫어서 막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를 들면 외국에서 정신질환자, 장애인, 그래서 장애운동, 탈시설화운동 이런 것들이 그런 환자를 대상화하는 세팅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물론 제가 의료인이어서 그렇겠지만 그것이 새로운 방식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건강을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환자와 의료인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인도 물론 자신의 주체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환자가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의료 세팅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이야기가 환자들의 구성이 환자들의 삶이 정당한 의학으로서 정당한 의학적인 권리와 의학적 지식의 어떤 기반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로로서 서사의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의료인의 서사에 집중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에 감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다시 읽고 다르게 읽는 것으로서의 서사의학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을 다 썼는데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제 또 원고를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좀 더 논증의 형식으로 구성된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런 거였죠.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가 가졌던 문제를 이후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의학의 그리고 이 사회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들이 치유되면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의 예로서 2021년 11월이라고 하는 시공간적인 시점을 하나 제시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는지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결국에는 어떤 한국의 오랜 이 의료, 보건의료의 세팅, 그리고 현대의료가 가지고 있는 세팅에서 나오는 환자의 수동성, 국가에서 무언가를 시키는 그냥 환자들은 그냥 국가가 시키면 알아서 따라가고 그냥 의료 병원이 시키면 알아서 따라가는 그런 환경들이 가져온 결과로서 이 문제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따라가기만 해서 문제라면 따라가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따라가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서사의학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서사의학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이 내용이 워낙 좀 짧게 말씀드려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책들, 논문들 또는 다른 글들에서 제가 또 한 작업들이 있으니 궁금하시면 많이 참조해 주시고 또 많이 질문과 또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들 들려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